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디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린다면은 그림 이다시에서 같이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이 다양화된 것으로 인해서 식생활 환경, 식생활이라든가 환경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어떤 이거를 하나의 도식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뭐 우리말로는 복전 청자라는 사람이 이 도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면 대체로 우리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본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일본 책을 많이 갖다가 이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 발전과 더불어서 가치관이 이제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가족의 형태가 뭐 대가족에서 소가족 중심, 또 자녀 중심, 뭐 자녀수 감소 이러한 가족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또 관계도조차도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식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거는 식사 형태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점들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그런 변화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중산층의 의식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양하게 바뀜으로 해서 가족의 형태나 관계가 다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삶에서 전체적인 가족 중심, 또 여성이 사회 진출로 인해 가지고 여성 삶의 방식이 다양화됐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가 뭐 1.1대 1 정도가 된 일본의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충분히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가 더 많은 상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겠다. 또 여가 시간이 증가되고 또 충실하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자체가 식생활이 더욱더 다양하게 되고 또 외부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외식이라든가 뭐 중식산업 이런 또 외식 중식산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식품산업이 발전되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식품산업 진흥법 것들이 생겨나므로 법안이 발제된 것 자체가 이런 식품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것들이 내가 식품안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우리 전통식품 인정이라든가 또 우수식품에 대한 인정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법안들도 발의가 되고 이게 지금은 아주 우리 2020년 현재에서는 정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됐죠. 지금 여기는 2005년도지만도 이제 일본이 이러할진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년이 훌쩍 더 넘은 상태에서는 외식 가공식품, 외식 산업, 중식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에서 이 가공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와 연관지어 본다면은 농촌에도 농어촌에도 6차 산업과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활에 대한 지향이 다양화되어진 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다양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우리 통계청 자료인데 가구 원수의 월 평균 가계지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2008년도 통계를 해가지고 비율이 거의 외식비가 차지하는 것이 46.4%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거는 뭐 몇 배가 아니고 12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성 인력의 수요가 증가되고 교육의 기회가 증가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함으로 해서 주부의 취업이 증가되고 식생활을 관리할 때 능률물을 고려해서 간편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구매 단계에 있어서의 간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라든가 또 가공되는 것을 구매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조리 단계에서의 간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간편식 이용 증가. 특히나 작년부터는 HMR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그죠, 이 간편 가져와서 잠깐 어떤 거 레인지에 뭐 이렇게 열만 간다든가 끓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른다든가 하는 이런 간편식들이 굉장히 많이 그 매출이 증가되고 또 올해와서는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외식이 더욱더 많이 또 간편식 만들어진 음식들에 대한 그 이용이 증가되어졌죠. 외식 중식 증가가 외식비가 2007년도에 49.5%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먹기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이용이 증가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식문화가 서구의 식문화와 더불어서 여기는 파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뀌어 변화되어 갔다는 얘기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방 설비라든가 기기 구입 단계의 간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에너지가 절약되고 1일 3식에서 2식으로의 간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주식과 부식의 개념도 불분명해진다. 예전에는 주식 뭐 밥이라든가 밥 뭐 국수 뭐 이렇다면은 지금은 밥 옛날에 밥 뭐 국 그 다음에 반찬 뭐 김치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러한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간편식으로 지향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먹기 편한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이용을 하죠. 또 우리의 어떤 그 식생활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겠고. 외식의 문제점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영양이 불균형하다. 뭐 열량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단백질이라든가 뭐 비타민, 무기질감 같은 것들이 또 부족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 위생과 안전성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이 1번, 3번, 4번의 문제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갖춰져 있고 또 맛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을 벗어난다면 이건 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썹이 인정받은 식품을 먹는다든가 뭐 우수식품 인정을 받는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 GMP 인정을 받은 그런 식품을 택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저농약은 사실 폐기가 되고 없습니다.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뒷페이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식생활의 발달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독성. 물론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이 꼭 독성이라기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되어지는 허가되어지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약 한 635종 정도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보존료부터 시작이 되겠죠. 안식향산, 뭐 안식향산 나트륨, 벤조이크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또 밀가루 계량제, 밀가루의 어떤 것들 뭐 색깔을 약간 갈색이 뭐 하얗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점성이 높아진다든가 또 뭐 이렇게 그 어떤 밀가루 자체의 어떤 가공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항산화제가 들어가서 산패를 막기 위한 어떤 거 유탕처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산화제들은 유탕처리라는 게 기름에 튀기는 그런 음식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라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유화제와 같은 거 마요네즈를 만들 때에 그 기름 그 다음에 식초 달걀 노른자 이렇게 하면 달걀 노른자만 넣었을 때는 유화제로서 역할이 좀 약해요. 그러면은 친수성기와 친유성기가 같이 들어있는 유화제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분리되는 걸 막는다든가는 기타 등등의 것 아니면 뭐 발색제 또 뭐 착색제 발색제는 특히나 뭐 베이컨, 햄, 소시지와 같은 것들의 원래 육류의 색깔을 발현하게끔 하는 것이 발색제가 된다면 그 발색제로 들어간 것이 아질산염이라든가 질산염과 같은 것들의 어떤 뭐 니트로사민 발생하는 그런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제 그러한 것들은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오랜 동안에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허용 기준치를 정하고 최대 섭취량의 기준을 맞춰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섭취를 했을 때에 독성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라 해서 무조건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교재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농약과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충들이 온다면은 해충들이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뿌릴 때 과연 잔류농약과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다면 이거는 뭘로서 증명을 하는가 하면 특히나 가공을 한다든가 농협 같은 데는 간이 키트와 같은 것들에서 이 잔류농약을 표시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판매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잘 이제 독성연구원 같은 데서 자료를 조회해서 남아있고, 또 이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특히나 살충제와 같은 것을 넣는 달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실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생산했는 양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누가 생산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달걀 난각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걀을 보면은 달걀을 낳는 산란일자가 있습니다. 며칠 날 낳았다는 산란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농장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 농장이라면 홍길동 농장이라는 그 부여번호 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부여받은 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목이다. 이는 또 무농약으로 키운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케이지 안에서 사육했는 사육의 조건을 적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냥 가장 많은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달걀,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달걀을 넣는 것들이 되는데, 그러한 난각에 표현되는 것을 보고 이 이력 추적을 들어가면은 잔류농약, 사용했는 용약과 제초제와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포장재료의 유해성인데, 이러한 것들도 포장재라든가 식품과 닿는 용기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마 1학기 때 강의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헬스비라든가 GMP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포장재의 만약에 허용되는 폴리에틸렌 P라는 것은 식품 내부에 독포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도 텔레포탈레이터, PET, 여러분들 많이 가장 많이 접하는 플라스틱 용기 있죠. 음료 용기 같은 거 PET라고 적어 놓습니다. 폴리에틸렌 텔레포탈레이터와 이와 같은 것들은 유해성이 없어요. 근데 그러하지 않고 폴리스틸렌과 같은 거, 스티로폼이라는 것들은 유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담았을 때는 괜찮하지만 그게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유해성 물질들이 용출되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의점도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표기사항을 보지만도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서 실제 이 유해성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세제 유해성. 이래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사실 실생활 병활에 따르긴 하지만 허용되는 것들로서 많이 우리나라도 선진화되고 신화되어서 이런 유해성은 조금 피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잔류농약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농약 살포하는 횟수라든가 권장량을 거의 2분의 1 이하로 하는 그러한 것들로서 무농약, 저농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안전지향적인 식생활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무농약, 저농약 없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진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병충해를 먹는다든가 또 생산이 많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라 하지만 가능비라 그럴까요? 생산비, 어떤 가격에 비해 가지고 이 생산이 수요가
증가되더라도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서너 배 정도를 비용을 지불하고 과연 이러한 것들을 먹는 가구들보다는 실제 그냥 조금 더 가격이 사고 많은 대량을 섭취하는 가구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걸로 가고 있더라. 소가족 중심이니까 이러한 안전지향적인 식생활로 가고 있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들 식품이나 수입식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단체라든가 소비자 보험 같은 데서도 랜덤하게 실제적으로 이런 식품을 수거해 와서 검사를 한다든가, 식약처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서울시청 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전적인 식재료를 판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로컬 푸드의 확산이 되는데, 이런 로컬 푸드는 실제적으로 그 이태리 그 로마의 휴일 뭐라고 할까, 로마의 휴일을 찍은 그 트레비 분수 앞에서 햄버거 가게가 생기는 걸 보고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이 로컬 푸드에 대한 확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느림의 미학,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금방 가서 바로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거 뭐 된장이 발효된다든가 장아찌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게 발효되는 것처럼 이태리에서도 천천히 이런 어떤 뭐 농약을 쓰지 않는다든가 또 가공의 단계를 줄인다든가 해서 이 느림의 미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로컬 푸드 운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컬 푸드 운동이 이제 세계적인 운동으로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양주 쪽에 하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남양주에서 몇 년 전에 또 로컬 푸드 그 세계 그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세계화 국제화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로컬 푸드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이 우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수입 농산물을 하다 보면은 외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먹을 거리의 어떤 그 양과 수송되는 거리의 어떤 거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수송수단인 뭐 트럭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송 거리가 실제로 깁니다. 생산되는 데서 우리가 소비하는 데까지. 그러다 보면은 수송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송 거리가 먼 식품의 소비는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해서 이 푸드 마일리지 개념을 대두시켜서 로컬 운동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입 식품의 푸드 마일리지를 참고를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kg당 한 500톤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한국 자체 내에서는 뭐 3.3톤 정도, 일본은 4톤 정도. 거기에 비해 미국은 500톤이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품의 푸드 마일리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어떤 거 지구 온난화를 좀 막을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전지향적인 식생활을 섭취함으로 해서 식생활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건강지향적인 식생활로 간다면, 건강식품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건강유지와 장수의 취지로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자 건강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아니고 지금 처로 바뀌었죠. 그죠? 처로 바뀌면서 이게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처로 성격을 시켰습니다.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네, 그죠?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기준으로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식품이 의약품과 일반식품의 중간 위치에 있는 특징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그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허위 표시가 되고, 또 어떤 치료 효과에 준한다든가 하면은 과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 지금은
신규로만 제조가공업체를 만든다면 꼭 GMP 시설을 Good Manufacturer Practice라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아주 훌륭하게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그 관리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꼭 GMP 인증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실하게 보고 GMP의 인증 마크가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 식품의 해썹 인증 마크를 확인을 하듯이 그걸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의 있는데 식품의 1차적인 기능은 영양소가 체내에 미치는 영향, 2차는 식품 성분이 맛에 끼치는 어떤 그 기호성입니다. 영양성과 기호성을 두고 세 번째는 생체 조절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뭐 책을 본다든가 하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외식 음식의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거 외식 영양 성분 표시를 실제적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데가 파리바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각각의 식품의 영양 표시, 성분 표시를 다 이렇게 적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가 했을 때 제한된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생활의 과소비 경감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식지향적인 식생활. 이렇게 맛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미식과 어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어떤 식생활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그 맛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감각기관인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오각이 있으면 이에서 아주 그 복잡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중에서 미각과 후각이 가장 직접적인 어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입으로 느끼는 거하고 냄새를 맡는 거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하나의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식생활에 가서 음식을 통해 행복한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동물성 식품, 튀김 요리 전가로 고지방 이게 유짐이라고 그래갖고 기름 유자에다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주는 맛이란 뜻입니다. 유지미가 전가되는 고지방 식품, 고단백질식을 먹는 기회가 전가되어지고 다양한 소스로서 풍미를 정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스는 육류에 뿌려 먹는 것이고 드레싱은 야채에 뿌려 먹는 거라면 거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기름으로 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풍미를 정진시키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열량가를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체중 증가를 우려한다든가 열량의 과다 섭취를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드레싱이라든가 소스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뿌려 먹지 않는 그런 걸로도 가긴 하죠. 그 다음 음식을 담을 때에 아니면 테이블 코디네이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서 맛있는 음식을 더욱더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게 즐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해서 미식 지향적인 식생활이 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제 수입식품이나 외국 음식의 소비가 증가됨을 해가지고 다양한 외국 조리법을 가지고 카레라이스, 스파게티, 커틀리, 피자, 오븐 이런 거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러한 것들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 한국 75년도에는 탄수화물 위주 거의 79% 80%입니다. 지질이 약 8.5%고 단백질 12%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좀 이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가 67% 정도, 패트 18.6, 단백질이 14.6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균형이 좀 잡혀 있는 셈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은 데 비해 가지고 지방 함유량이 정상적인 그 궤도에서 완전 좀 이탈돼 가지고 기름에 튀긴 거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덴뿌라 요리와 같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007년도만 하더라도 27%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입식품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식탁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보면은 농촌을 빼고 도시 식생활에서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다 합치면 거의 80%가 외국산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거는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그죠? 또 시간이 초과돼 버렸네, 그죠?
한국인의 식사 열량비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 우리나라보다 한발선 일본이 지질섭지 이게 바로 덴뿌라 튀김 요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아마도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넘겨버리면은 제 녹음 목소리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넘겨보겠습니다. 없으면은 이번 시간 수업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아, 또 있네요. 미안합니다. 식생활 환경이 변화되는데 여기 우리나라 낮죠. OECD 중에서 2007년도 27.2%밖에 안 돼요. 식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중국에서 특히 많이 오죠. 바이오 연료 확대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상승되고 해외 식품의 원료 조달 위험 요소는 증가되어지더라.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옥수수, 밀, 콩과 같은 것들이 아주 높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고, 그죠?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실제적으로 지금 훨씬 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식재료가 많고 국제 곡물가도 올라갔고, 특히나 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쌀값이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갔죠. 그러한 경우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들의 어떤 그 저장 비축되어져 있는 쌀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뭐 2016년 뭐 15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쌀값이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식량 작물 수급이 작업률이 좋은 거, 작업률이 저조한 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보리쌀, 콩, 옥수수, 밀입니다. 작업률이 좋은 거. 이것도 지금은 작업률이 아주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쌀도 한동안은 또 미국의 칼로스 쌀이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않고 우리나라 쌀로 사는데 우리나라 쌀 자체가 한동안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뭐 쌀 가공품 조청을 만든다든가 뭐 한과를 만든다든가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쌀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원료 공급에 있어가 원재료비가 올라가면은 자연적 가공을 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의 수급 실태도 축산물, 수산물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도표를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80년도 하고 2008년도 본다면은 이게 공급량이 이렇게 되고 수요량이 훨씬 더 올라가 있다. 육류는 수입량은 적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국내의 어떤 그 수급량, 공급량,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식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또 생산하고 수급은 이렇게 되어지고 영작물들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자, 식생활 관련 정책의 시대적인 변화가 결국은 초창기에는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식품산업이라든가 외식산업이 발전되고 식문화가 융합되고 뭐 건강 웰빙이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점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립과 즐거움을 위한 식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